한 남성이 새벽에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 같은 문장이 떠 있었어요. 악성 코드가 감지되어 출금이 불가합니다.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김덕훈은 마우스를 손에 쥔 채 이미 계좌에서 빠져나간 1억 2,500만 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던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작게 떠 있었죠. 아이디 이름은 달린이었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돼지 도살 방식, 그 뉴스에서 봤던 그거였구나. 그때 뉴스 자막이 TV 화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단지 소탕 작전, 한국인 64명 무더기 검거.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김덕훈은 한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국제 교류 소개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캄보디아 여성 달린을 처음 보았어요. 덕훈은 40대 중반이었으며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플에는 그냥 친구, 고민 들어줄 사람 정도로 가볍게 자기소개를 올려두고 있었죠.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달린은 35세, 이혼, 아이 한 명 있음이라는 설정으로 프로필을 꾸며두고 있었어요. 첫 메시지는 달린이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 사진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로 시작했죠. 덕훈은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이혼 후 자신감을 잃었던 그에게 누군가 먼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쓰는 달린이 신기했지만 요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다는 답에 금세 안심했어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는 대단했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린은 나이와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 진심이면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감정선을 끌어올렸어요. 덕훈은 나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달린은 그래도 친구부터 시작하면 된다며 관계를 이어갔죠.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덕훈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 같은 존재로 달린을 여기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도 그는 달린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말하면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에 오면 같이 바다를 보러 가자는 식의 미래형 대화가 오가며 덕훈의 마음속에서 연애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달린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2023년 7월 초 그들이 처음 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덕훈은 어느새 달린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이 시점까지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정과 일상, 미래에 대한 상상만 오갔죠.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덕훈은 달린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토대가 될 줄은 몰랐죠. 관계는 곧 영상통화로 확장되었습니다. 화면 속 달린은 또렷한 얼굴, 정돈된 메이크업, 밝은 웃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덕훈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항상 두 개의 얼굴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작은 화면의 자신의 얼굴,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달린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치는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달린은 영상통화 전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몇 분 정도 시간을 끌곤 했어요. 정리 좀 하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요. 덕훈은 그 시간이 그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몇 분이라는 시간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통화 배경은 항상 잘 정돈된 실내였습니다. 카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비치된 장소, 때론 호텔 로비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죠. 덕훈은 그녀가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와 높은 건물들은 프놈펜의 도심을 연상시켰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오후 4시 55분 덕훈은 달린에게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벤츠와 비슷해 보이는 고급 차량 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배경에는 프놈펜의 고급 쇼핑몰로 보이는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덕후는 그 사진을 보며 그녀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차량 번호판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녀의 신중함으로 여겨졌어요. 달리는 미용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어요.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 호텔 로비, 리조트 수영장이 배경인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성공적인 삶을 증명하는 듯 보였죠. 덕후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달린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덕후에게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덕후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며 무너졌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달린과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영상통화 때 달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고 표현도 적절했죠. 하지만 가끔 특정 표현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어색한 멈춤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대사를 불러주는 것처럼 짧은 공백이 생기곤 했습니다. 덕후는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의심을 거두었어요. 그가 의심하려고 할 때마다 달리는 난 당신이 의심받는 느낌을 받는 게 싫다며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그 말에 덕후는 죄책감을 느끼며 의심을 접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달리는 우리는 서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고 덕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기 덕후의 일상은 출근, 일, 집, 그리고 달린과의 통화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서적 중심이 점점 실제 현실에서 온라인 관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마트폰을 켜고 달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틈틈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그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기다렸어요. 화면 속 그녀의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일상 사진들, 음식 사진들, 그리고 가끔 보내는 셀카들은 모두 그에게 위안이 되었죠. 덕후는 달린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이미지였다는 걸 그때의 덕후는 알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달린의 얼굴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가 보낸 사진 속 고급 자동차, 리조트, 레스토랑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혹은 단지 배경으로만 사용된 장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덕후는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였을 뿐이었죠. 어느 날 달리는 대화의 방향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본업은 미용기기 수입이지만 부수입으로 국제거래소 단기 옵션 거래를 한다고 말했어요. 2023년 8월 21일 오후 덕후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한국 경제도 힘들지 않냐는 말이었죠. 덕후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노후 걱정도 된다고요. 달린은 그런 덕후에게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달리는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 앱의 로고가 찍힌 스크린샷을 보내며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덕후는 화면 속 숫자들을 보며 놀랐어요. 달린의 계좌에는 플러스 18%라는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적게 500만 원 정도만 넣어보라고 권유했어요. 덕후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뉴스에서 사기 사건도 많이 봤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매일 통화를 이어온 믿음 때문에 결국 앱을 설치하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달린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앱을 받았어요.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니라 별도의 설치 파일이었습니다. 달린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정식 스토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덕후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앱 화면에는 실제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유명 거래소와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었고 실시간 그래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덕후는 화면을 보며 이게 진짜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몇 시간 뒤 앱에는 플러스 12% 수익 실현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계정 내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표시되었어요. 덕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6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흥분한 마음으로 달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달리는 봐.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며 조금씩 늘리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후는 그 뒤로 1천만 원 단위로 몇 차례 더 입금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1천만 원을 추가했고 일주일 뒤엔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앱 화면 속 숫자는 점점 커졌죠. 덕후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2023년 9월 중순 덕후의 계좌에서 총 1억 2,500만 원이 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출금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앱 안 숫자만 보고 심리적 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덕후는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방해받을까봐 혹은 시기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달림만이 그의 유일한 조력자였고 그는 그녀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오전 덕후는 드디어 일부를 출금하려고 했어요. 앱 화면에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3천만 원만 먼저 빼내려고 했죠.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악성 코드 감지, 추가 인증 필요. 덕후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어요. 그는 즉시 달린에게 연락했죠. 달린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이상 신호였어요. 덕후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돈은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는 앱을 켤 때마다 같은 오류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달린은 계속 안심시켰지만 덕후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오류가 반복되자 덕후는 당황하여 달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이전과 달랐어요. 달린은 요즘 국제 거래 규제가 심해졌다며 출금을 위해서는 계정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덕후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더 넣어야 한다니요. 한 번만 더 넣으면 그 돈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출금하게 도와주겠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덕후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앱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혹시 출금이 될까 기대했지만 매번 같은 오류 메시지만 떴죠. 그는 달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덕훈이 불안해하자 달린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속인 적 있냐고, 처음부터 다 도와줬잖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말했어요. 덕후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달리는 자신에게 잘해줬으니까요. 덕후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커서 이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며 추가 입금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신용대출 한도는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까도 생각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덕후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였죠. 하지만 출금 오류가 반복되자 덕후는 처음으로 이거 사기 아니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달리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말을 하냐며 서운함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덕후는 그 반응에 또다시 움찔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달린을 의심한 자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덕후는 TV에서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밤 10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는 돼지도살 방식이라는 국제사기 구조를 다룬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덕후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프로그램 속 피해자의 이야기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타겟으로 접근하고 감정을 쌓고 신뢰를 얻은 뒤 투자를 권유하고 마지막엔 출금이 막힌다는 패턴이었어요. 덕후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피해자가 울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의 자신 같았죠. 그는 다시 달린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달린은 잠깐만 기다려달라.
해결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언제쯤 출금이 가능한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죠. 어느 시점부터 달린의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몇 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걸렸어요. 때론 하루 종일 답이 없기도 했습니다. 덕후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몇 분마다 화면을 켜서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했죠. 일십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뜨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덕후는 그 읽음 표시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달린이 자신의 메시지를 보고도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2023년 10월 28일 덕후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정말 사기냐고 제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돈은 포기할 테니 진실만 알려달라고 썼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그 시점부터 달린의 계정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사라졌고 상태 메시지도 지워졌어요. 덕후는 영상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달린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죠. 덕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요. 관계가 끊긴 뒤 덕후는 뒤늦게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증거로 변해갔어요. 2023년 11월 3일 덕후는 회사 후배인 김준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석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덕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준석은 일단 사진부터 확인해 보자고 말했죠. 먼저 그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달린이 보내준 사진을 이미지 역검색에 올려보았습니다. 준석은 구글 이미지 검색과 몇 가지 다른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떴죠. 덕후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검색 결과 사진 속 여성은 캄보디아의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여러 SNS와 광고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소피아 첸이었고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미용 제품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덕훈이 샀다고 믿었던 연인의 얼굴은 실제로는 수십만 팔로워가 보는 공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같은 얼굴이 서로 이름만 다른 계정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준석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달린이라는 이름 외에도 그 얼굴은 미나, 수진, 하나 등 여러 한국식 이름으로 다른 어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사진, 같은 얼굴이었죠. 덕후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얼굴이 동시에 수십 명의 다른 남자들에게도 보내졌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준석은 덕훈이 설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앱도 분석했습니다. 그 앱은 정식 스토어가 아닌 개별 링크로 받은 설치 파일이었고 보안상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어요. 준석은 앱의 코드를 뜯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진짜 거래소가 아니라고,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가짜 화면이라고 말했죠. IT 전문가들은 이 앱이 실제 거래소가 아니라 숫자만 조작되는 모의 화면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앱 안에서 움직이던 그래프, 실시간으로 변하던 가격, 수익률 표시, 모든 게 조작된 데이터였어요. 덕훈이 보냈던 1억 2,500만 원은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준석은 서버와 도메인을 추적해봤습니다. 일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인근의 호스팅 업체를 거쳐 여러 번 우회되어 있었어요.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였죠. 준석은 이 정도 시스템이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덕후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패턴의 피해 사례가 한국뿐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에서도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5천만 원을, 어떤 이는 2억 원을 잃었다고 했죠. 피해자 인터뷰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처음엔 사랑이었고 나중엔 투자였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덕후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에 의한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2023년 11월 10일 덕후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담당 형사는 이런 사건이 요즘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해외에 있고 돈의 흐름도 복잡하게 우회되어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덕후는 그제야 자신이 뉴스에서 보았던 돼지 도살 방식의 정교한 구조 안에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기를 때처럼 먼저 살을 찌운다는 의미였어요. 신뢰를 쌓고 감정을 키우고 작은 수익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마지막에 한 번에 도살한다는 뜻이었죠. 덕후는 바로 그 돼지였던 겁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린과 나눴던 대화들, 영상통화 속 그녀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행복과 설렘들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사와 취재의 방향은 점점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좁혀졌습니다. 덕훈의 사건은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2023년 11월 하순 한국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런 유형의 사기가 동남아시아의 대형 자본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과 국제기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 홀딩 그룹이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 금융, 호텔, 유흥업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사업체였어요. 프놈펜 도심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현지에서 제법 알려진 회사였죠. 유명 연예인들이 방문해 사진을 찍기도 했고 현지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프놈펜 현지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2023년 12월 초 제작진은 프린스 그룹 본사를 찾아가 촬영을 시도했어요. 건물 외벽에는 한때 화려했을 간판이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마치 급하게 철수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프린스 홀딩이라는 글자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죠. 제작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자신들은 프린스 그룹이 아니라 킹스맨 부동산 계열사라고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피했어요. 프린스 그룹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여전히 프린스 홀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었던 그들의 클럽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제작진은 그 클럽 건물도 찾아갔어요.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흘러나왔을 곳이 이제는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죠. 거의 같은 시기 미국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이 그룹의 실질적 수장인 천 보젠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프린스 그룹이 단순 부동산이나 금융회사를 넘어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자금 허브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문서는 무려 80페이지에 달했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3천만 달러,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이 이른바 돼지 도살 방식 등 각종 온라인 사기를 통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나열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여성은 2억 원을, 대만의 사업가는 10억 원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죠. 덕후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저녁 그는 TV뉴스에서 프린스 그룹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프놈펜의 고층 빌딩과 미국 법무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덕후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이 바로 저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고 직감했죠. 이 시점에서 덕훈이 잃어버린 1억 2,500만 원은 거대한 범죄 시스템 속에서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달러라는 규모 앞에서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덕훈에게 그 돈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린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는 어떻게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덕훈은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죠.
모임에 참석한 한 여성은 3억 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몰래 대출받은 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죠. 60대였던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처지였어요. 덕후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시스템의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의 외로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는 그중 한 명의 오퍼레이터였을 뿐이었고 그 뒤에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했던 겁니다. 천 보젠 회장의 정체와 역할은 공소장과 증언을 통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천 회장은 원래 중국 푸젠성 출신이었으나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하고 거대 기업을 세웠어요. 그는 1990년대 후반 캄보디아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부동산 개발과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현지에서 그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국가에 기부하면 영주권과 귀족 직함을 부여하는 캄보디아의 제도를 이용하여 천 회장은 옥냐라는 귀족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옥냐는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명예작이었어요.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죠. 천 회장은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이 칭호를 얻었고 이를 통해 현지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과 함께 찍힌 모습으로 자주 보도되었어요. 그는 합법적인 부동산과 금융사업과 불법적인 온라인 도박, 피싱, 로맨스 스캠을 동시에 운영하며 두세 개를 넘나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고 밤에는 사기 단지의 실적 보고를 받았어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며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유지했죠. 현지 언론은 그를 캄보디아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는 그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프린스 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느냐고 묻자 천 회장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라고 답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어요. 이 한 줄의 문장은 단지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폭력과 감금이 허용되는 통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탈출에 성공한 몇몇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1월 한국인 청년 박민수는 캄보디아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했어요. 그는 고소득 채용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단지에 감금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16시간씩 사기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했죠. 캄보디아와 라오스 일대에는 고소득 채용 광고를 믿고 온 청년들이 여권을 빼앗기고 창문 없는 사무실과 기숙사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 명에게 사기 메시지를 보내는 단지가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일했던 건물을 묘사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고 각 층마다 수십 개의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문은 쇠창 쌀로 막혀 있었고 출입구마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통제되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는 실적이 낮으면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기 충격기로 맞았고 어떤 이는 며칠간 밥을 굶었다고 했어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은 더 심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죠. 박민수는 자신도 한번 도망치려다 붙잡혀 구타당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외교 당국은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일부 단지에 대한 급습 작전을 요청하고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캄보디아 경찰은 시엠립 인근의 한 건물을 급습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64명이 구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서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들이 한 번에 송환되는 장면이 공항에서 포착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 중 59명은 사기 조직원으로 분류되었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자이면서도 가담자였던 복합적 위치의 인물들이었어요. 수갑을 찬 채 한국 땅을 밟는 그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안도와 돌이킬 수 없는 일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이었죠. 덕후는 TV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저녁 그는 뉴스 화면 속 수갑 찬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들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달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인터뷰에 응한 한 조직원은 자신도 처음엔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속았고 탈출할 수 없어서 결국 가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매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했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야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덕후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덕후는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달린의 얼굴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2024년 2월 덕후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친 영상통화 화면을 떠올리며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일까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화면 가득 채우던 달린의 얼굴, 구석에 작게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던 대화들이요. 화면 속 여자의 입술 뒤에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대사를 불러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직이 철저한 분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어요. 채팅을 하는 사람,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자금을 처리하는 사람 역할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했죠. 덕훈이 사랑했던 달리는 아마도 여러 사람의 조합이었을 겁니다. 프로필 사진은 인플루언서 소피아 첸의 것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국어에 능통한 누군가였을 거예요. 영상통화 때 나타난 여자는 또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고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거나 실시간으로 더빙된 것일 수도 있었죠. 덕후는 도대체 몇 명과 대화를 나눴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내가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 시스템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랑했던 거라고, 그게 더 끔찍하다고요. 덕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거든요. 돼지 도살 방식이라는 이름은 그런 구조를 매우 잔혹하게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길게 살을 찌운 뒤 한 번에 도살한다는 의미였어요. 덕후는 자신이 바로 그 돼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몇 달간 정성스럽게 길러진 뒤 순식간에 도살당한 돼지였죠. 그 비유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끔찍했어요. 일부 피해자는 울며 왜 믿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상품으로 만든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기가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했어요. 외로움, 인정 욕구, 소속감에 대한 갈망, 이 모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정교하게 이용한다는 거였죠. 피해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단지가 사라져도 비슷한 구조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다시 세팅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에서 새로운 사기 단지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프린스 그룹이 소탕되었지만 그 조직원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였죠. 마치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뱀의 머리 같았어요. 외로운 사람,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한 번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덕후는 그날 어플을 깔지 않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았다면 하는 가정들을 수없이 떠올렸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그 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달린의 첫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영상통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500만 원을 처음 보냈을 때 그 순간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요. 2024년 4월 덕후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덕후를 안아주셨어요. 덕후는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죠. 어머니는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네가 무사한 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덕후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남은 것은 잔고가 비어버린 통장과 연락이 끊긴 채팅창, 그리고 돼지도살 방식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힌 기억뿐이었습니다. 덕후는 지금도 가끔 국제교류 어플의 알림을 받아요.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어플을 열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달린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제 덕후는 알고 있으니까요. 화면 속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사랑이라 믿었던 대화가 알고 보니 매출 목표를 향한 작업 대화였다면 그 믿음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상품으로 설계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달린이 미소를 짓고 또 다른 피해자가 화면 속 숫자를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설치한 어플, 마지막으로 클릭한 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어준 누군가의 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얼굴이 숨어 있었을까요? 김덕훈의 1억 2,5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사랑을 조심하라고, 너무 쉽게 얻어진 신뢰를 의심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